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오늘은 SK증권 박기현 연구원 모시고 에너지 대전환기의 투자 기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정 앵커도 함께합니다. 자, 박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유가가 또 이제 한번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이제 다시 100불 아래로 내려서긴 했는데, 근데 지금 월가에서 이 전망이 너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건 연초부터 네.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유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었고, 시티는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위시로 한 그런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연중 계속해서 그거보다 상회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하우스의 지금 생각은 어떤가 하면은, 저희 하우스의 생각은 일단 우선적으로 유가는 130불을 찍었던 지난 3월에 이미 정점을 찍었고, 지금까지 전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있는 기조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크게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이 있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수요 측 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결국 경기 둔화라고 하는 것이 금리 인상기가 찾아오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거의 사례들을 저희가 유가 급등기를 살펴봤을 때는 항상 결국 경기가 꺾이면서 유가는 같이 꺾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이런 약소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지금 현재 한 일간으로 원래 한 500만 배럴 정도를 수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거의 한 280만에서 270만 배럴 가량을 중국과 인도가 수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물량 같은 경우에도 다 각기 다른 나라들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러시아가 급격하게 본인들의 물량을 줄이지 않는 이상 유가가 이제 현재 수준에서 추세적으로 더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 유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뉴스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네. 그 미국을 위시로 해서 그 서방에서 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 상한제,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격 상한을 어떻게 매긴다는 거예요? 사실 네. 이제 가격 상한제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원유를 거래하고 있는 것을 네. 살펴보시면은 이제 우랄산이라고 하거든요. 러시아산 원유 같은 경우는. 러시아 원유를. 네. 근데 우랄산 원유 같은 경우는 이미 브렌트나 WTI에 대비했을 때 한 20-30달러 가량도 낮춰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아무도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할인을 해서라도 이 물량을 이제 소모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는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것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걸 하지 않는 대신에 무조건 이 가격대로만 사야 된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유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 20-30불을 할인해서 팔아도 이미 80-90달러 선에서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었지만은 그렇게 유가 상한제를 정해버린다고 하면은 사실 전쟁 수행 능력이나 아니면 국제 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겠죠. 지금 그게 어떻게 실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이제 서방 국가들은 당연히 다 참여를 할 것인데, 네. 중국이나 인도가 여기에 동조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가령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유가가 사실 평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이걸 받아줄 것인가 했을 때는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원유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가격을 더 그렇게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유가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구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지난 3월 말 대비해서 4개월 만에 지금 30%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가 꺾이면 수요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리 가격이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던데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구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한다. 이건 어떤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실 구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자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결국 현재 경기가 지금 둔화세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중국의 케이스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센티먼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건설하고 있던 아파트 공사들이 중단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예, 잘 아시겠지만은 그게 중단되고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정부에서 나서서 펀드를 만들어서 중단되어 있던 그런 공사들에다가 자금을 조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신뢰를 하면서 신규 아파트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저희가 그렇게 공사가 다들 중단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럼 글로벌 경기는 어떤가 했을 때는 글로벌 경기 역시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반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하락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좀 더 하락한다. 네. 유가도 하락하고 구리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질 수 있다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다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그럼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요즘 시장의 화두인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조금은 어떻게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시그널 때문에 좀 부정적이지 않나요? 오히려?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저희도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뭐 그 MOM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예. 월간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에 기여한 월도 있지만은 오히려 하락에 기여한 월도 있을 정도로 예. 계속해서 유가가 변동함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서비스 물가나 이런 이제 에너지와 원자재 등과 관련이 없는 물가들도 다 같이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하기야 근원도 네. 계속 오르니까. 예. 네. 사실 사람들 심리가 지금 물가 상승에 이제 기대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네.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꼭 인플레이션 이제 피크아웃과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영향을 줄 것이다 했을 때는 확실히 막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무하마드 빈 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 앞에서 조금 뭐 네. 민망한 소리도 들었는데 이 탄소 중립 이게 지금 최근에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 에너지 대란은 아주 심각하고 네. 지금 뭐 유럽은 올겨울 어떻게 넘기나 이 소리까지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에너지 위기 상황이 이 탄소 중립의 장애물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탄소 중립화, 친환경 이쪽을 더 촉진하는 그거 계기가 될까요? 저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악재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이제 화석 연료 대비했을 때 재생에너지 예. 발전 단가가 더 싸지는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 대거 투자가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현재 텍소노미에 천연가스가 통과된 것처럼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앞으로 투자가 안 될 것이었던 원유 시추나 아니면 천연가스 개발 등에도 돈이 들어가게 됐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죠. 근데 악재를 하시면 탄소 중립 예, 정책에는 예. 그렇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주 전반에 있어서도 조금 악재일 수 있었지만은 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에너지 순수입국들은 예. 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외부의 에너지를 의존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국가의 안보를 이제 다른 국가에 이제 맡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가 폭염에 난리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 이 선포까지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향후 전개 방향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기후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그 비상사태 권한으로 선포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저희가 이 BBB 법안이라고 하는 그 비웃 백 베터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인프라 추진이랑 관련됐다는 거죠. 그렇죠. 인프라 추진이랑 관련이 되어 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지어질 발전소의 상당수가 거의 과반 이상이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신재생 에너지가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근데 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BBB 법안이나 뭐 기후 비상사태에 목을 매는가 하면은 결국 BBB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도 이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통령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먼 미래까지 이제 워낙 훌륭한 분이시고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사태는 선포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선포를 해도 다음 대통령이 왔을 때 비상사태를 취소하게 된다고 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결국엔 이제 좀 있으면 중간 선거가 이제 예견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일단 최대한 BBB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BBB 법안 외에도 기후 비상사태 선포도 사실 지금 단기간에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또 고려 가능한 옵션이기는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유가 좀 오르니까 전략 비축류 방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일단 아주 큰 칼을 써요. 아,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 대전환기 투자 기회를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간략하게 한 1분 정도. 네. 아, 네. 간략하게는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이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태양광.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이 사실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 같은 데 까는 소형 이런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저는 그쪽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어디다가 이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될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 ESS나 수소가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성장할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좀 그쪽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SK증권 박희연 연구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